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본 적 있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되갚아주고 싶다. 복수라는 단어는 그럴 때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욕망, 그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갚아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진정한 복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상담실을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준석입니다. 그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오랜 기간 충성스럽게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배였던 김 대리가 그의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 상사에게 보고했고 결국 승진 심사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그 일이 퍼져도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이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은 친구에게 하소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놈에게 어떻게든 한 방 먹이고 말 거야. 이대로는 못 넘어가.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분노는 그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출근길마다 김 대리의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오르고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복수하면 속이 시원할까요? 그 순간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히려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마시는 것은 내가 하고 죽는 것은 나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어지는지 그 심리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존감의 손상입니다. 상처를 입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존재인가? 이런 생각은 분노를 증폭시키고 그 감정을 복수심으로 바꿉니다. 복수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복수를 통해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이준석 역시 그랬습니다. 후배인 김 대리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고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만만하게 볼 것이다. 이 두려움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겁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체면과 평가가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반응하려 합니다. 내가 당하고도 아무 말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깔볼 것이다. 그래서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회복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자리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정을 갈망합니다.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고 잘못한 사람은 응징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기대가 어긋날 때 복수 욕구가 더 커집니다. 이건 정의롭지 않아.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 감정은 특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불안이 복수심을 부추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앞으로 더 큰 기회를 뺏길지도 몰라.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분노를 키웁니다. 결국 복수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손실을 막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수가 실제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소모로 이어지곤 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없는 다툼만 남는다. 선을 덕으로 다스려야 평화가 온다. 이번에는 복수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진짜 손실과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수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통쾌함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첫 번째 손실은 내면의 평온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상대를 이기는 시나리오로 가득 찹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상대가 더 아플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은 쉴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긴장 속에 머물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준석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심지어 집에서 가족과 있을 때도 김대리의 얼굴과 말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복수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손실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복수는 직접적인 피해를 준 상대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조직 안에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결국 나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손실은 이미지와 신뢰의 추락입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품격을 손상시킵니다. 저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구나. 조금만 건드려도 저렇게 대응하네. 이런 평가가 쌓이면 오히려 내가 신뢰를 잃게 됩니다. 특히 조직사회에서는 이런 인식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실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엄청난 정신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 더 나를 성장시킬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가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지체시키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손실은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내가 복수하면 상대도 상처받습니다. 그는 또다시 복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갈등의 수렁에 빠지고 서로를 끝없이 소모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원래의 문제보다 훨씬 큰 관계 파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수를 선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철학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를 외치다 보면 결국 온 세상이 장님이 된다. 복수는 잠시 통쾌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더 고립시키고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진정한 복수란 무엇인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관심은 심리적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분노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사실상 상대에게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해지는 순간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역시 상담 중 서서히 이 깨달음에 다가갔습니다. 내가 매일 저 사람을 머릿속에 올려두고 있으니 오히려 그가 이긴 셈이었네요. 이 말을 하며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관심은 상대의 의도를 무너뜨립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종종 피해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분노할수록 그들은 속으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들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집니다. 왜 저렇게 덤덤하지? 이 순간부터 주도권은 넘어옵니다. 세 번째로, 무관심은 자기 성장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소모하던 에너지를 나의 일, 나의 목표, 나의 행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그대로인데 나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네 번째로, 무관심은 평판을 보호합니다. 아무리 상처를 입었어도 침착하고 품위 있게 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저 사람 참 단단하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구나. 이런 평가는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무관심은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아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할 때 그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처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무관심의 힘입니다. 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무관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관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본능적으로 복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그 경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인정하되 머물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화내지 않는 척하거나 감정을 눌러 참으려 하면 오히려 분노는 내면에 더 깊이 쌓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상황이 억울하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리두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일 뿐, 내 가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며 거리를 확보하면 분노의 불씨가 점차 사그라듭니다. 세 번째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 감정을 3인칭처럼 바라보며 분석해 보세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분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연습은 분노의 에너지를 차분히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나만의 해소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산책, 명상, 혹은 조용한 독서처럼 분노를 내려놓고 에너지를 정화할 방법을 준비하세요.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이런 작은 루틴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노는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목표는 미래로 끌어당깁니다. 저 사람을 신경 쓰느라 낭비할 시간에 나는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다짐은 자연스럽게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복수는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이준석 역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김대리가 뭘 하든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성장하는 데 더 집중하려 합니다. 그 말 속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복수를 넘어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이번에는 우리가 무관심을 선택했을 때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관심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강렬합니다. 상대에게 무관심해지는 순간 진짜 복수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 회복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감정 소모에 허비합니다. 하지만 무관심의 경지에 이르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업무에 몰입할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즐길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유연해집니다. 이준석은 무관심을 배우고 난 뒤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고 점심시간에는 후배들과 소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김대리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하루가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질 향상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모든 관계가 경직됩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오히려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단단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저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네. 이런 평가는 결국 더 좋은 인간관계를 불러옵니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신뢰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존재감의 확장입니다. 복수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무관심해질수록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더 큰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감정적 면역력의 형성입니다. 한번 무관심의 경험을 겪고 나면 비슷한 상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생깁니다. 나는 이미 이겨본 사람이니까. 이 자신감은 어떤 비난이나 공격에도 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의 주도권 회복입니다. 상처 준 사람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비로소 삶의 중심에 내가 서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 감각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해방감을 줍니다. 철학자 라오쯔는 말했습니다. 물을 보면 강한 자는 부러지고 유연한 자는 흐른다. 흐르는 자가 결국 바다를 이룬다. 분노에 부러지기보다는 무관심 속에 유연하게 흐르는 사람이 결국 더 넓은 세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는 대신 왜 무관심이 가장 현명한 복수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처와 분노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